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상승 탄력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8포인트가 오르며 1169.75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로금리 시대를 연대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인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며 8포인트 상승에 만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미 FRB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그리고 대기업들의 내년 사업계획 발표 지연으로 인한 관련 장비업계의 침체 상황에 관한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 또 돈을 시장에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배경과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정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FRB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운용 목표치를 미국 통화정책 사상 최저 수준인 0에서 0.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1%보다 무려 0.75%포인트 이상 인하된 것으로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5% 인하였는데요. FRB가 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경기 부양 및 시중자금 사정 개선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일본의 0.3%보다 낮은 세계 최저금리 국가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폭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FRB가 장기 국채 및 모기지 채권 매입 계획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양적 완화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서 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벤 버냉키 FRB 의장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인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마구 뿌린다고 해서 생긴 별명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 일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FRB 역시 일본 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사실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자체의 의미를 포기하고 돈을 무제한 공급하는 데 의미를 두겠다,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채권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채권 및 국채 수익률, 달러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 지수도 급락했고요. 일단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인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후 0.1%포인트 넘게 떨어진 2.8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채가 정기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지난 197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역시 각각 2.30%, 0.65%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기지 관련 채권 수익률도 큰 폭으로 떨어져 향후 주택시장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채권 수익률의 경우 전일보다 0.30%나 떨어진 3.86%를 기록해서 앞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국 달러화 가치 역시 전일보다 2.6% 급락한 유로당 1.4049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달러화 가치가 유로당 1.4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FRB가 앞으로 상당 기간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달러 약세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시중에 돈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리다 보면은 물론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크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은 부정적인 면도 언젠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예, 전문가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특히 국채 매입 같은 경우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 여파로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조만간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기존보다 돈을 빌리기 쉬워진 만큼 돈가무에 목말랐던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 사정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 우려 및 투기 수요 위축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국제유가나 국제 상품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함께 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FRB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지난 2000년대 초에 그 기준금리가 1%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야기해서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배경이 된 것처럼 앞으로 또 미래에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FRB가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발권력까지 동원한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신속히 호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하고 해외 투자자가 이탈하고 FRB의 그 정책 신뢰성에 훼손이 오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곤 기자로부터 자세한 시장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와 LCD 장비 업체들이 최근 경기 침체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여파가 적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들 장비 업체들의 상황도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보죠.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이나 LG 하이닉스 등 이제 반도체라든가 LCD 생산 대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아직까지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원청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들이 11월 중에는 내년도 그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나 LCD 장비 업체들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12월 초께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및 LCD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하이닉스가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반도체 LCD 부문 영업이익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경기 침체까지 겹쳐 대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협력업체들도 사실상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 대기업들의 반도체나 LCD 투자 관련한 그 투자금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및 LCD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 40에서 50%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및 LCD 투자 규모는 반도체가 7조 원, LCD가 3조 7천억 원으로 총 10조 원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반도체와 LCD 모두를 통틀어 4조 원대의 그 투자 규모가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올해 설비 투자 규모였던 약 3조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일단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해 대비 40% 수준으로 대폭 낮춰서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지만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내역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납품처에는 대기업들이 바짝 조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부 관련 장비 업체들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디램값 급락으로 하이닉스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감산을 결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 감산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납품 비중이 높았던 협력업체들의 대부분은 최근 2, 3개월 사이 매출액의 40에서 50%까지 감소한 것은 물론 하이닉스의 감산 여파로 현재는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일부 협력업체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원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업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협력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할 경우 내년 초에는 반도체 및 LCD 장비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이나 LG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그 장비업체들에서는 그 대책 마련에 시급해 보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 반도체 및 LCD 시장은 물론 국내 경기 침체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대기업들의 반도체 및 LCD 설비 투자가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한 고위 간부는 최근 협력업체 사장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자 잘 견뎌내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비업체들은 아예 내년도 설비 투자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내년도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차세대 D램을 개발하거나 반도체 LCD 장비를 대체할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 개발을 택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제 생존은 물론이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무척이나 좋지 않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견해차를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네요. 자, 국토해양부는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획재정부는 투기 지역 등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며 검토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김상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부처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투기지구와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강남 3개구의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만큼 이들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물론 투기지구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강남 3구의 투기지구와 투기 과열지구 해제 관련해 아직 재정부 측에 협의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이 이 같은 국토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보도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두 부처 간의 의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강남 3구 등은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다른 주택가격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이제 투기지구 해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GS건설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로 인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물량이 1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에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토부가 비록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 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주택시장의 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보다는 규제를 폐지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판교 신도시와 잠실 등 대규모 입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남 3개구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입주 대란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제가 실제로 결정이 되고 또 발표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강남권에 대한 투기지구와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구 해제로 인해서 LTV와 DTI 등이 완화되는 만큼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시중금리 하락세까지 맞물릴 경우 강남권 아파트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이 같은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분양권 물량만 넘쳐나 강남권 아파트의 추가 하락에도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그래도 어둡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풀린다고 과연 매수세가 얼만큼 살아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19포인트 오른 1169.75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효과로 급등하며 상승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우리 증시도 30포인트 넘게 오르며 급등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투신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헌납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10억 원, 1333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은 2103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전일 그 뉴욕 증시가 급등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상승폭이 상당히 적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네, 이날 지수가 비록 상승 마감했지만 전날 뉴욕 증시가 4% 넘게 급등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작았는데요. 이처럼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금리 인하란 호재 이후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관망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신이 몸살리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인데요. 투신은 이날도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며 지수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이날엔 특히 보험업종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기준 완화 방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별로 지급 여력 비율이 다르고 재반 비용 소요 등의 문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가능성도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지급 여력 비율이 낮은 보험사의 수혜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업협회가 외국계의 그 매도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증권업협회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추천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협이 특정 증권사 보고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협은 이번 주말까지 19개 외국계 증권사가 올 4분기에 발표한 매도 추천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의 합리적 근거와 정확, 공정성, 내부 통제 기준 준수 등을 내년 1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놓고 시장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쪽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와 기관 간의 불합리한 관계는 없는지 투자자 보호 등 시장 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선 최근 외국계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리서치 분야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상황을 박혜옥 기자로부터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펀드 불안전 판매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번 이상 받으면 판매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 인력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펀드 판매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도 엄격해집니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 가운데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건설회사의 회사채를 기초로 4천억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합니다. 건설업체는 공사의 보증 지원을 통해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촉각형 휴대전화 터치폰이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스타와 교통요금 결제 시스템, 인터넷 토론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 코스피 지수가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폭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긴 한데요.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또 시장이 오늘 상당히 진폭이 큰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네. 저점과 고점이 거의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50포인트 이상 났습니다만 종가는 8포인트가 상승한 116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코스닥은 보합선이었습니다. 0.9포인트가 상승한 33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708억을 매수를 하였고 네. 기관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2,100억을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이 1,300억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24원이 하락한 1,325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나 또 특징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업종별 특징으로는 보험 업종이 오늘 3.9%, 업종 전체적으로는 3.9% 상승을 하였고요. 보험이요? 예, 금융 업종이 2.5% 상승을 하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보험 업종 중에서 롯데보험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그린손해보험이 14%, 제일화재가 10% 상승을 하였는데 오늘 보험 업종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정부에서 보험사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를 하면서 즉 자산 가치를 보통 장부가로 그동안에 정리를 해왔는데 자산 가치를 시가로 재평가하는 회계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로 보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업종이 오늘 2.5% 상승을 하였는데 하나금융과 KB금융이 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5% 상승을 하였고요. 포스코가 2%, 한전이 2%대 상승을 보인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1%, LG전자가 마이너스 0.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영석 대리께서는 또 오늘 장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금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연준의 실질적 제로금리 발표 이후에 펀더멘탈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강한 상승 덕에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시작했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아침부터 개인이 선물을 3,000계약 이상 팔며 시작하였고 네. 기관이 장마판 현물을 사들였지만 약 2,700억의 매도, 프로그램이 1,500억 초래되며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회계기준 완화 방안 시행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보험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고 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주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승세를 보이는 어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규성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의 흐름을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시장이 오늘 그동안에 계속 저는 시장 전망을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이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지수가 1200포인트에 근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오늘 장중에는 1196포인트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2시경에는 마이너스 14포인트 해서 오늘 하루 진폭이 50포인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지수가 오늘 1200포인트에 근접해 가면서 기관들이 순매도로 대응을 하였다는 사실이 당분간 지수가 1000에서 1200포인트 이 박스권 움직임에 많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시장이 1200포인트에 근접할 걸로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영업일수 기준으로 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8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기관들도 역시 그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 지수와 환율이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도 인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게 시장 저변에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하면서 지수는 1200포인트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은 일방적인 낙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지수가 1200포인트 근처를 계속 1200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항상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12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현금화 비중을 높여서 내년장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영석 대리께서는 또 내일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항상 그랬듯이 내일 코스피 역시 오늘 밤 다우지수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다우지수는 차트상으로도 21선 지지를 받고 장대 양봉을 뽑아낸 모습이 기술적으로도 참 좋아 보이고 네. 최근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빅3의 경우는 일단 1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생명을 부지시키며 끌고 갈 듯이 보입니다. 당분간은 시장에서 빅3에 대한 관심은 좀 멀어지게 될 듯해서 잠시 한숨을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 우리나라 지수는 104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5일 전부터 60일선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어제 다우지수의 강한 상승에 입어 60일선을 돌파하며 시작했지만 개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자 지수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조정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동그랗게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5일 동안 1150포인트를 상단으로 하여 오늘 60일선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1100포인트 중후반대로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지수 역시 장중 1150포인트가 잠깐 무너지는 현상도 있었지만 네. 금방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박스권인 제가 표시해 놓은 1100포인트 1100포인트 후반에서 1300포인트 후반 정도로 새로운 박스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박스권이라고 하여서 신규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1000포인트 초반 그리고 그보다 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현재 시중금리의 반락세가 확인되고 MB 정부의 부양책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투심도 급격히 호전되었으므로 경기 침체 우려는 잠시 뒤로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상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 장 분석과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는 우리 증시의 이런 흐름에서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판단할 때 종목들을 어느 종목을 내일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종목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저는 신한지주, 그다음에 효성,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추천할 때 대비 거의 주가가 20%에서 30%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점을 볼 때 지수가 지금 1000에서 1200이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에 있다고 이게 판단을 해서 1200포인트가 넘어가면 저는 현금화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통신주 중에 SK 브로드밴드입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1050에서 지금 1200포인트 근처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통신주가 그동안에 상당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가 혼주세를 보이면서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LG텔레콤, KT 등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에 관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SK 브로드밴드는 SKT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K 하나통신에서 SK 브로드밴드로 바뀌면서 SK그룹에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SK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는 유선과 무선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SKT가 지금 현재 가입자가 2,400만 명이고 SK 브로드밴드가 36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양사가 연합을 해서 그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 브로드밴드는 온가족 할인 요금제를 통해 가지고 이 상품 가입 시에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사의 고객을 SKT 혹은 SK 브로드밴드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SK 브로드밴드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전용회선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용회선 가입 고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SKT와 SK 브로드밴드의 그 연합해서 한 수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 통신망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시너지 효과를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유선과 무선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LG그룹에서는 LG텔레콤과 LG데이콤의 통합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KT에서는 KT와 KTF의 통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내년 이후에는 SKT와 SK 브로드밴드의 통합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 해로 중국의 2위 유선 통신업체인 차이나넷컴과 2위 통신업체인 차이나 유니콤이 합병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액면가 5,000원인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5,000원대에서 머물다가 오늘 한 9%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수 목표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5,4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7,5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5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그 통신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유무선 통신이 이제 융합이 되는 또 이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그런 격변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조차도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변화일수록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니만큼 업계와 또 기업들의 어떤 이런 결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봐야 아무래도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영석 대리께서도 이제 객장에서 많은 그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또 기업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기업에 관한 추천을 좀 의뢰를 받으면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압축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는 현재 여전히 조선주들이 예. 이번에 여러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호황이 끝났다. 하지만 지금 현재 5년 동안의 그런 사업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기업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조선주는 여전히 중국이 발전을 함으로써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저는 아직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인 기업이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큰 조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아마 대형주 쪽으로 좀 더 그 관심을 돌리는 게 좀 더 예. 안전할까요?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선 업종이 워낙 그 신규 수주 자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한 달여서 이제 3대 그 큰 조선 업체들에서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만이 드릴십이라고 하죠. 구멍 뚫는 그런 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 굉장히 비싼 배 두 척만을 수주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좀 수주 실적이 좀 없고 이 해운 업체에서 아무래도 요즘에 선박 공급이 조금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는 좀 유념을 하시고 조선 업종에 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그 수주하는 업종을 그동안 이제 벌크선이나 유조선 같은 데서 살짝 이제 시각을 돌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PKK라고 하죠. 이제 그 해군에서 쓰고 있는 뭐 고속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주를 좀 방향을 돌리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방위산업 쪽으로도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규성 점장께서 오늘 SK 브로드밴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한 기업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 딱 한 개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한지주, 효성,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주식은 흔히 그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 주식이 예뻐 보일 때는 더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하고 주식이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식이 나빠 보여서 매도에 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천드릴 종목은 여전히 신한지주, 효성, 현대제철 이런 종목으로 보고 지금 지수대가 1200포인트에 근접해 있습니다만 이 지금 주가지수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1200포인트를 한 번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다음에 20일 이평선에 위치한 111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 1110포인트대에 위치해 왔을 때 그동안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라고 보셨던 그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자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겠지만 지금 지수대 움직임에 대해서 큰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적당한 매수와 또 매도 타이밍을 그에 맞춰서 잘 조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규성 지점장 그리고 문영석 대리 두 전문가로부터 투자 조언을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냉철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강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제로 금리 시대를 결정한 배경과 또 이것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아무래도 미국이 전 이제 제로 금리까지 사실상 금리를 갖다 낮췄는데요. 네.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달러가 무제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체의 CDS가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가 최근같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면 경기 회생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극약의 처방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을 갖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시중금리가 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채 금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있는 모기지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FRB의 금리 인하 조치는 경제가 좀 더 빠르게 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좀 부각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증시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화 승수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업 통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시중에 이제 자금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유동성 공급이 좀 더 확대되면서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제 그 통화가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순진한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제 아마추어적인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렇게 시장에 이제 돈이 넘치게 되니까 앞으로 엄청난 이 도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증시가 무지하게 오를 것이다. 야, 나는 이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면서 이게 룰루랄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께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미국에 있는 라이보 금리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 같은 경우 CD 금리인데요. 이게 한 11월 달까지는 사실 금리, 즉 기준금리라든가 한국은행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는 미국의 라이브 금리나 한국의 CD 금리가 하락세를 갖다 지속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황에서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도라든가 반응이 어느 정도 시장이나 경제 상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시장에서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망은 좀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연말에 나타날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크게 좀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오바마 신정부가 취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반면에 만약에 기대했던 부분만큼 증시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따른 아무래도 우려라든가 실망감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50% 이상으로 좀 좋게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체크할 변수는 약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요즘 들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바닥권 대비해서는 30% 정도의 단기 상승을 이루었는데, 자, 요즘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의 이제 상승 어떤 그 차익을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의중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금일 같은 장세에서 아주 좀 상당히 좀 잘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일 네. 같은 경우 이제 매도의 주체에 있던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매매 현상을 갖다 본다면 사실상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 여기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이 그동안에 12월 달 들어서 상승세를 갖다 많이 기록했던 그런 업종인 기계라든가 조선 철강 업종을 갖다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있더라도 기관의 입장에서는 바닥권 해산 지수가 한 30% 이상 상승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50% 이상 아니면 거의 뭐 배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좀 그 이면에 좀 다른 경제 지표를 갖다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이제 하락세를 갖다 지속했고 1,300원 초반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같은 하락세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을 갖다 높인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수출 쪽에서는 약간 부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자 부담이라든가 부채를 갖다 상환해야 되는 그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CD금리를 갖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CD금리가 최근에 하락세를 지속하기 때문에 향후에 제조업체들의 이자 부담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계실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상승장이 전개가 되면서 기계, 조선, 철강,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험주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이 업종별 순환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선 기관의 매매 현상에 따라서 이 같은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계업종은 12월 달에 들어와서 한 30% 이상의 상승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코스피 이동 평균선을 갖다 오늘은 상향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레인지에 상당 부분의 업종을 갖다 봤을 때 상당 부분의 매물대가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으로 본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 주식들을 갖다 보유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닥 부분에서 샀던 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어차피 가장 중요한 라인을 갖다가 좀 회복하거나 아니면 돌파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순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일 장세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내일 만약에 60일 이동평선을 어느 정도 잘 안착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향후에 추가 상승이라든가 기존 주도주가 다시 업종 대표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연말 랠리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기대감 섞인 그런 전망이겠죠.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에 대한 바람이 큽니다. 연말 랠리가 가능할까요? 우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스탠스로 본다면은 유동성 네. 랠리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 좀 기존보다는 확대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 랠리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중의 자금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안정을 찾고 있고요. 미국이 재료 금리를 갖다 결정한 이후에 미국의 라이버 금리라든가 제조업체의 자금 상황이 그래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요번 주 어저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7%가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물가 하락과 그리고 유가의 급락이 이러한 제조업체라든가 아니면 가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 지표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수급과 그리고 경제 정책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하락하는 영향을 받아서 연말 랠리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쪽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참 반가운 소리네요.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심재엽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1200선에 올라서는 것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미국 FRB가 제로금리 시대를 연 것에 대한 어떤 그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그 호재가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호재로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발표되는 그 여러 경기 지표들이나 실물 경기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상당 기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지표들이 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는 이런 시장.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자세로 가급적인 움직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보다 더 성공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